자, 여러분,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문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것은 많은 것을 담고 있거든요. 단순히 고난을 자처하라, 어려움을 자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운에 나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내가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만큼 내가 노력을 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내가 얻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칼럼을 읽었는데 그 칼럼의 그 내용을 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 21세기, AI 이런 얘기를 하지만 더더욱 인간의 삶은 또 세상은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성공과 실패를 했다 할 때도 그 성공의 이유와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성공의 이유와 실패의 원인이 명확하고 자명하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겠느냐. 지금도 성공과 실패의 예측이 어렵고 또 많은 변수가 작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거에 어떤 원시사회나 또는 어떤 그 농경사회나 이런 단순한 어떤 그런 사회구조 속에서는 오히려 예측하기가 참 쉬웠어요. 그죠? 예측하기가. 왜냐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그 과정이 또 그 이유와 원인과 그 상황과 조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발달할수록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요, 애들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학벌 좋으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학벌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명문대학교 나온다고 해서 그 졸업장이 모든 걸 책임져 줄 것 같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자사고의 문제도 핵심은 그겁니다. 그거고, 또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배 아파서 그걸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교육감들도 다 자기 자식들 다 자사고 보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의식이 있는 유시민 씨도 자기 딸은 자사고 보내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고선 딴 데서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네? 똑같은 거죠. 그게 이 사회의 기득권이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기득권에 낄 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배 아픈 거예요. 닦아놓고 얘기하면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회적 질투심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잘 살아보자. 우리 맨날 이렇게 배고프고 거지같이 살아야 되냐? 우리도 일본처럼 잘 살아보자. 미국처럼 잘 살아보자. 그렇죠, 여러분? 그죠? 사회적 질투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평준화도 마찬가지죠. 저는 평준화 반대합니다. 저는 평준화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에 맞게 공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가도 우열반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왜 없어요? 있습니다.
예. 저도요, 우리 학교 교원이 지인용이었어요. 대원고등학교. 예. 그래서 제가 집안이었어요, 집안. 지가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 예? 상위 20%, 30% 애들 모아놓고 공부를 해요. 진도가 달라요. 교과서 갖고 공부한, 우리 때 벌써 그랬어요. 우리 때 종로학원, 대성학원 교재 갖다 놓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예? 인반은 중간, 용반은 애들은 아주 용감한 애들. 용감한 애들은 어떤 애들이겠습니까? 그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사회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는 있어요. 있어요. 네. 있단 말이에요. 저희 회사 같은 작은 회사도요, 돈 벌어오는 계열사는 따로 있어요. 네. 얘네가 모든 걸 다 책임져요. 사실은 다 먹여 살려요. 네. 거기가 1등급이고 저희는 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뭐 BEP 지수로 해서 유지하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저는 중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처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임원회의 하더라도요, 참 관세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걸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걸 비난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자연. 자연은 어떻습니까? 자연은 어떡하죠? 여러분, 굉장히 잔인해요. 처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먹이가 됩니다. 그렇죠? 인간 사회가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죠?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뭐 희생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강자가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갖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해요. 동의합니다, 저는. 네. 그래야 됩니다. 마땅해요. 도덕과 윤리, 인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도덕과 윤리는 우리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제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도덕과 윤리를 앞세우면 회사 망합니다. 네, 100%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회사는 뭐예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죠?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돼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돈 버는 브랜드가 따로 있어요. 네. 블레미아카 키즈가 돈을 다 벌어요. 나머지 계열사를 먹여 살려요. 네. 야, 니네들만 뭐 잘났냐? 어? 니네들만 왜 우리보다 더 뭐 성과가 높냐? 어? 처져 있는 그룹들이 우리도 똑같이 해줘. 그런단 말이에요. 회사 안에서 직원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래요. 네, 계열사들끼리. 그래서 또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가 실적이 뚝 떨어져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돼? 그 직원들은 불공평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벌어온 돈이 왜 절로 가야 돼? 쟤들은 재구실도 못하는 애들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쟤네들을 부양해야 돼?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합니다, 여러분. 그게 공평한 걸까요? 우리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꼭 굳이 자사고 같은 이런 기형적인 걸 만들지 말고,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를 만들면 돼요. 저는 그게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사고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표를 의식해가지고, 솔직히 우리나라 그 평진화 교육 누구 때문에 만든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만든 겁니까, 여러분? 박지만 때문에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알잖아요, 온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박지만이가 서울고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뺑뺑이라는 걸 돌려가지고, 근데 박지만이면 처음에 뺑뺑이 돌렸는데 안 나왔대잖아요. 그래서 몇 번 돌려서 3번 돌렸대잖아요, 3번을.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게 우리나라 평준화 교육의 시작이에요. 왜 공부 잘하는 애들 마음껏 자기네들 수준이 많은 애들끼리 공부하게끔 왜 못 만들어줍니까?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뭐예요? 기회를 뭐예요? 공평하게 부여하지 못하는 거라. 능력에 맞는 기회를 줘야죠. 머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공부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고, 운동 잘하는 건 운동 마음껏. 전 독일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독일처럼. 독일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각자의 재능에 맞춰서, 북유럽 학교들이 다 그렇잖아요. 각자의 재능에 맞춰서 공부 잘하는, 그걸 가지고 차별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쟤네들 공부 잘하는 애들, 똑똑한 애들. 그래, 쟤네들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머리를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만큼 버는 것도 정당하게 해주잖아요. 대신 세금을 많이 부과하잖아요. 세금을. 그죠?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 격차의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해야지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뭐예요? 세습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 기득권을 대물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회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나 돼요? 그죠? 물론 적은 퍼센테이지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는 그걸 결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그 제목이 뭐더라? 다이버전트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공상과학 영화인데, 그게 뭐냐면, 애들의 그 직업, 애들의 미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정이냐면, 말하자면 그 사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인재가 필요하고, 어디에 인재가 필요하고. 그 영화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전에 나와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그 공동체, 그 사회가 정해진 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나요? 이제 그거를 넘나들려고 하니까, 그게 질서를 깨는 것이 공동체를 깨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나친 경쟁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 사회, 공산주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자사고의 문제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른 각도에서.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진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직히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네. 학교 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네? 요즘 초등학생들도 보세요. 학교에 가서 공부합니까? 다 학원 보내잖아요. 난 안 그럴 거야. 여러분 그러실 것 같죠? 우리 의식이 있는 우리 의천의 아버님, 난 안 그럴 거야.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애들 공부할 때, 보세요, 이제. 중학교 애들 보내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뭐가 어려울까요? 자, 뭐가 좁은 길일까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좁은 길일까요? 어떤 게 좁은 길로 가라는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평화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평화가 좁은 길일까요? 평화가 아닌 것이, 네? 좁은 길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평화가 굉장히 쉬운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럼 평화가 전쟁보다 더 어렵습니다. 평화가 전쟁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전쟁은요, 간단해요. 네.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쇼부를 치는 거고요. 간단하거든요. 붙어버리면 돼요. 네. 힘으로 승부하면 돼요. 경제력으로 승부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일본이 저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저럴 수가 있어. 부당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지. 일본은 뭐냐 하면 쇼부 치자는 거예요. 네.
예. 걔들은 효부를 치자는 거예요, 지금. 끝장을 내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랑 맞먹으려고 하는데 서열을 가리자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거 뭐 단순히 정치적 쇼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위에는 미국이니까 미국을 큰 형님을 삼고 그 밑에 서열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 일본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그게 있어요. 그 가치관이거든요. 그 사고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여러분,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는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맞습니까? 국제사회에서 그게 통합니까? 여러분? 북한의 핵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외교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게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적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건 일반적으로 관례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데 제가 일본이 맞다, 일본이 옳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도 손해가 크다. 왜?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반도체 소재 물질은 대체하기 어렵지만 반도체 자체는요, 생산한 나라가 너무 많아요. 대만, 중국, 예? 요즘은 또 베트남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여러분, 예? 품질에는 우리가 월등히 앞서지만 반도체 구하는 건 더 쉬워요. 더 싸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산이 훨씬 싸잖아요. 삼성 반도체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뻑하면 그렇게 나오니까 일본이 그래 한번 쇼 쳐보자 이거예요, 지금. 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대안이 있는가? 없어요. 솔직히.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평화를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평화를 이루려면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전쟁 진짜 군사전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외교, 정치, 군사력 이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가지려면요.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국력이 남북한의 평화와 동북아 정세의 평화를 주도할 만한 국력이 있느냐? 없잖아요, 솔직히. 없잖아요. 예? 솔직히 미국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그냥 바로 주저앉잖아요, 솔직히. 예? 우리나라가 여러분, 뭐죠? 방위분담금 굉장히 많이 낸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우리나라, 그 방위분담금이 우리나라 전체 국방 예산의 몇 % 차지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전력을 우리가 보유한다고 했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여러분, 3분의 1, 5분의 1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예? 미국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 우리한테 부담되지만 걔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한미 동맹이고 혈맹인데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은 용병들이거든요. 미국 용병 아닙니까? 전 세계에 미국을 지금 떠받들고 미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게 여러분 금융하고요. 그 다음에 국방이에요. 네. 첨단 그런 어떤 장비들하고 자, 제 얘기는 그겁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춰요. 능력을 갖춰요. 능력 없는 자가 외치는 평화는 공허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촌이 뭘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배가 아프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리고 성공하면은 그 성공하는 것을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우리에게 없어요. 저가 분명히 저 뒷구멍에서 뭘 해먹었을 거야. 저 금수저일지도 몰라. 항상 이런 시각으로 가고, 이게 사실은 피해의식이거든요. 사실은. 그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내가 패배자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본이 경제적인 그 부를 일본 정말 저도 되게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그렇게 욕하면서요. 작년에 우리나라 일본 관광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750만 명이에요. 750만 명이 출장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아니라 관광객으로 갔대요. 작년 한 해.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800만? 5천만 지금 좀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죠? 그러면 계산해보세요. 나누기 해보세요. 그러면 7명, 최소한 7명 중에 한 사람은 어디 갔다 왔다고? 일본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죠? 일본 관광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일본과의 그 사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불매운동 많이 하잖아요. 불매운동 하는데, 그 불매운동이 얼마나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일본 언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에서 펼쳤던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분위기다.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지만, 그 근거를 보면은 맞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래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자체 기술이 없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공산품들 전자제품을 찍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그 기계를 만들어내는 본래 기계,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는데, 예? 그 기계를 만드는 원천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죄다 일본 거예요. 90% 이상. 핵심 소재, 핵심 부품, 핵심 제작 기기들 전부 일본 거예요. 일본이, 그래, 니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럼? 그래서 일본 무시하고, 니네가, 우리 사회를 넘어서겠다고? 국제질서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미국하고 상대하고,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서열 싸움이야. 일본 사람들은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서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쇼부입니다. 쇼부가 뭔지 아시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본과 쇼부를 칠 만한 실력이 있느냐 이거죠. 없어요.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승질은 있어가지고 막 대들고 뭐라고 하지만 붙으면 게임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저는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실을 누가 만들었을까?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런 현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일제에 어떤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면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공하는 게 어려울까요? 실패하는 게 어려울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실패하는 것은 쉬워요.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 하면 실패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골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요, 대단한 천재, 하늘이 된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거나 천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죠? 타고난 그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성공해요. 근데 우리 같은 범인들이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그 10대 청소년들 뼈 아파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평범한 일 개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과정이 굉장히 뼈 아픈 거예요. 그죠? 아, 나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구나. 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나에게 주어진 과제들, 숙제들, 내가 갖춰야 될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수밖에 없구나. 나는 그렇게 큰 부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천재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저희 반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아이가 있었어요. 얘가 반장이 돼야 되는데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반장도 안 되고, 네. 그런 애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근데 걔를 제가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얘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던 애 아닙니다. 네. 그냥 평범한, 동네에서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걔네 우리 어머니가 걔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래가지고 걔네 집에 자주 놀러 갔고 우리 집에서 자주 데리고 왔는데, 걔하고 어울려서 좀 공부 좀 열심히 하라 이거죠. 부모님 마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한번 걔네 집에 놀러 가고 우리 집에도 가고, 우리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맛있는 핫도그, 옛날에 집에서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도너스도 만들고 핫도그도 만들고 막 그런 튀김 같은 기계 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근데 물어봤어요. 야, 넌 언제부터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냐? 교과서 뭐 갖고 공부해? 그러니까 이게 다 답변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한 거죠. 물어보라고 시켜서 내가 한 거죠. 물어봤죠. 근데 걔가 보는 참고서랑 내 참고서랑 다를 게 없어. 예. 완전 정복, 나폴레옹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그림하고, 그 당시에 처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한샘 이런 쪽. 예.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근데 걔가 무섭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야, 너 언제부터 공부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 그때 걔가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는 니네 집처럼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체적인 뛰어난 게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생각을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공부라도 내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자기 부모님, 시장에서 장사하는 자기 부모님 그런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시장 사람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일하는 삼촌들 이런 거죠.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금방 1, 2년 만에 전교 1등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게 좁은 문일까요? 공부를 못하는 게 좁은 문일까요? 여기 좀 제가 볼 때는 좀 정직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평화를 이루려면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우리는 그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그래요. 일본을 패싱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의도적으로. 네?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과거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명백한 가해자고 그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있어봐요. 아마 그 사람들 어떻게 아시죠? 그 사람들 승부에서 지면 서열 정리가 딱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네가 알아서 무릎 꿇잖아요. 그게 일본인들의 습성이에요. 일본이 미국한테 하는 거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 뭐라고 해요? 그렇게 미국을 비판하던 사람들도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미국과 가서 사정하고 있잖아요. 이거 말려달라고 바로잡아달라고. 그게 더 치욕적이지 않은가요? 전 누구보다도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북한보다도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그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은 여러분 경제력을 갖고도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굳이 군사력을 쓰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요 더 유능해야 됩니다. 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어떤 이 유능과 능력이라는 것이 세상적 가치에서 말하는 그런 차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 쉬운 문, 더 넓은 문을 선택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문제 많죠. 얼마나 모순된 불합리함과 그 구조적인 부조리와 모순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 아무리 욕한다고 바뀌지 않거든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틀 안에서 열심히 그 구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비난하고 불평불만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건 없어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대안. 여러분 보세요. 기성교회가 싫어서 우리가 기성교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디딤돌교회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한때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100명도 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기 저 교육회관에서 막 예배드리고 있을 때 큰 강당 꽉 차고 막 등록하겠다는 사람들 막 우리가 막 심사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막 이렇게 심사할 정도 한때 그랬어요. 처음. 근데 그 숫자 많은 것도 우리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가라. 뭐 그런 교회들, 우리 형제 교회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죠. 근데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 대한교회 운동했던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세요. 지금. 맨날 싸움만 하다가 찢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죠.
우리 교회가 겪었던 여러 가지 뼈아픈 문제 중에서 하나가 이 교회가 그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게 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와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안식년이 됐는데 왜 안식년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안식년 되지 않았냐. 요새 안 계셔도 되니까 교인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자기네들이 할 테니까 안식년을 취하라고. 근데 그 안식년을 취하면 뭐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하겠다. 규약이 그러니 하겠다. 근데 그 규약에 뭐가 나와 있어요? 안식년 때도 뭐예요? 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급여 지급해 줄 수 있냐, 나한테. 그때 대뜸 나온 얘기가 목사가 돈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온 줄 아세요? 사모님 보고 가계부를 쓰라고 하고 그 가계부를 자기들이 보겠대요. 이 정도면 생활비 충분하지 않냐. 정부 부처도 왜? 국회에서 자료 요구하면 다 자기 돈 어디다 썼는지 그 다 영수증하면서 감사받지 않냐. 그때 당시에 제 월급이 얼마인지 아셨어요, 여러분? 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대요. 무슨 목사님의 애들을 갖다가 학원을 보내며, 응? 개혁적인 생각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들도 다 개혁교회라는 교회들 다 그런 문제들 겪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또 뛰쳐나가고 또 이합집산하고 목사님 쫓아내고.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기로 한 게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 그 좀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제 스스로가 약속하고 제 스스로가 결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 그 의미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들이 해놓은 것에 무임승차하려고 해요. 그리고 쉽게 가려고 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반도체에서 핵심이 뭘까요? 제일 돈 많이 버는 게 뭘까요? 반도체. 여러분, 반도체 산업에서의 꽃이 뭔지 아세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예요.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원천 기술이 다 거기 있어요. 그 다음 돈 벌 수 있는 게 뭘까요? 돈 벌 수 있는 반도체의 소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기술. 그건 일본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예요? 근데 반도체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폼잡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강대국들의 그 의지하고 있는, 말하자면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조립공장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소니를 능가했다, 뭐 일본을 능가했다 이런 소리 해가면서 기분은 좋죠. 이제는 국력이 일본과 맞먹는다. 자, 니들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좋아요, 그런 거. 근데 그걸 감당할 만한 국력을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잖아. 우리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한국 사람들 기준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서열 가리잖아요. 쇼 붙이잖아요.
감당 안 되죠.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형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큰 소리가 엄청 쳐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작은 것 하나 희생 못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솔직히 실패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공이 다 좋은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마시죠.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공을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평화를 이 땅에 이루고, 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평준화 교육을 제일 먼저 무너뜨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네? 에리트 교육 문제 많다고 하지만 에리트 교육을 제일 먼저 시도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명문 학교들 다 보세요. 대부분이 다 선교사들에서 시작됐어요. 선교사들이 왜 교육기관을 만들었을까? 네? 제국주의 앞잡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예능 프로에서 인요한 의사 선생님, 그 가족이, 그 집안이 이제 내력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전남도 강진. 미국에서 이렇게 잘 교육받고 최고의 어떤 엘트 교육받고 중산층 가정에서 부족하면 살던 그 사람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19세기 말에 그 우리나라 그 깡촌 중에 깡촌이었던 정남 강진이 내려와가지고 그 3대가 지금도 그 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앰뷸런스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 아니에요? 누구죠? 이국종 교수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희생과 그런 노력.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대 진학했는데 또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갔다 와야 이제 또 한국의 의학을 더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해서 미국 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커가지고 이 언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자기 본래의 핏줄은 미국인데 영어가 안 돼서 영어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던 그 과정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참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편하게 세상을 살까? 끝없이 좋은 길로만 다닐까? 참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자신은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런 길을 걷냐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고 진짜. 지금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아까 차 안에서도 잠깐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어떤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 상황이 떠밀려서든 아니면 어떤 내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내가 그걸 결단했던지 간에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거의 진짜 모험이었죠.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순간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내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저 이만큼이라도 내가 가능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니 지금 이제 저도 이제 50대 중반에 더 중요한 결단을 또 하려고 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제 모든 걸 걸어야 되니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겁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저도 오히려 그때보다는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때는 어린 애들도 어리고 한참 뒷바라지 해야 될 나이고 이제 애들 다 켰잖아요. 이제 경빈이만 이제 몇 학기 뒷바라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좁은 길은 아무나 들여다 보내주지 않거든요. 자기가 지고 있는 짐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비워야 돼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기꺼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지불하겠다.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제 인생이 중요한 5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랬거든요. 그 선택이 모든 걸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최선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혹자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커피 사업 시작한 그 선택이 올바랐기 때문에 결과도 좋은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선택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걸 감수해야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버려야 돼요. 여기다 물을 따라 마시려고 하면 여기 채워져 있는 걸 버려야 돼요. 빈잔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저 그냥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을 잘하고 조금 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고 좀 뭔가 의식 있는 시민, 기독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전부. 전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에서 지식인 사회에서 가장 모욕적인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딜레탕트라는 얘기예요. 딜레탕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대안 같은 거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비판만 일삼는 사람. 저는 우리가 그런 딜레탕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이뤄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전도 필요하고 그런 시도도 필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게 들어있어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실천되지 않아요. 믿음은 뭐예요? 실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옳다고 믿는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은 이제 용기가 더 크게 생기죠. 믿음의 다른 이름은 용기인 것 같아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일, 나중에 이제 가시화되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커피에 도전할 때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지금까지 제가 이 재단 일, 또 비즈니스, 커피, 또 목회, 또 시민사회 운동, NGO 활동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수행했던 모든 것들을 집대성하는, 그러면서 정말 이 사회에 뭔가 의미 있는 어떤 큰 그 보탬,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큰 의미를 던지는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시도하려고 합니다. 제 모든 걸 걸고 남은 인생을. 그래서 저는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사장직도 내려놓고, 남들 미쳤다고 하죠. 지금 재단을 갖다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우리 재단 자산이 20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맡았을 때 자산이 10억도 안 됐던 재단이에요. 제가 20배를 키웠어요. 회사도 마찬가지. 그것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미쳤죠, 사람을. 저는 이미 저희 회장님한테도 퇴사 의사도 밝혀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 그 설레임,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제 나의 이 작은 선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또 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어쩌면 제가 이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사역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모든 걸 다 올인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나중에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과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상의를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어떤 감상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십자가의 좁은 길, 그 길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길을 따라가다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들, 의미 있는 것들,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좀 더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들, 고맙게도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다 커져가지고 좀 부담을 요즘 좀 덜어놓고 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정 안 되면 처갓집 보내면 되잖아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그 소수의 그 한두 명,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놓고 또 세상을 이전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 1번 얘기했지만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무엇에 분노해야 됩니다. 일본에 분노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자신에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당함에
맞설 수 없는 그 부당함에 소리만 꽥꽥 지르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아서 참 속상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